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66번째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은 바로 미디어 오늘의 기자가 지은 나쁜 뉴스의 나라들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한빛비즈 출판사에서 출판했고 약 페이지는 340페이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한 두 권, 또 다른 뉴스와 관련된 두 가지 책을 읽어봤는데, 첫 번째 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알랭 드 보통의 소설가 알랭 드 보통 있잖아요. 그 사람이 쓴 뉴스의 시대. 두 번째로는 국민일보였나 뭐 거기에 재직 중이셨던 민동기 기자와 지금 PD로 활약하시고 있는 김용민 PD의 그 두 분이 지은 뉴스를 읽어드립니다가 바로 그 두 책들입니다. 민동기 기자 및 김용민 PD의 책 뉴스를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신문이 제작되는 메커니즘, 정부 부처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방법론, 그리고 각 방송사의 구조 및 역사, 기업이 언론사 및 신문사를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해서 다뤄요. 알랭 드 보통의 책 뉴스의 시대에서 보통은 뉴스와 오랜 시간을 보낼수록 몹시 익숙해지게 될 두 가지 감정은 두려움과 분노라고 했습니다. 뉴스는 우리의 나약함을 과도하게 강조할 만큼 충분한 상업적 동기를 지녔고, 뉴스는 본래 오랫동안 동요하고 겁먹고 괴로워하는 대중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해요. 경제 뉴스 숫자 뒤에 감춰진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자본주의를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현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자들이 독자들을 안내해야 한다고 알랭 드 보통은 언급한 바가 그의 책에서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이 책 나쁜 뉴스의 나라의 저자 조윤호는 온라인에서 소위 끝발견나 날리던 대학생 농객이었다고 해요. 20대의 현실을 대변하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이야기하던 그는 자연스럽게 기자의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현재 언론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독자의 시선을 뉴스 이면으로 이끄는 매체 비평지 미디어 오늘의 기자로 일하고 있죠. 언제부터인가 기자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가 되었어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기자들의 모습은 부정적으로 바뀐 지 오래이고요. 언론과 기자를 향한 불신은 극도 크게 달했습니다. 언론을 대체하는 매체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약속, 도가니 같은 사회 고발성 영화들은 언론의 폭로 기능을 대신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저널리즘의 관행과 방침, 시스템을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자가 어떻게 기사를 쓰는지 대중도 그 과정을 알아야 한다고 해요. 저자가 하는 일은 언론이 왜 이런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 이 기자는 왜 이런 기사를 썼을까?를 고민하고 취재하는 게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기자와 대중 사이에 위치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뉴스를 보고 뉴스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연예인 열애설이나 결혼설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자동으로 아니 또 뭘 덮으려고 터뜨렸나? 라는 반응을 보여요. 음모론은 매우 보편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저자가 기자라는 것을 아는 지인들은 만날 때마다 각종 음모론에 대해 묻습니다. 사람들은 왜 음모론을 믿을까요?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서 음모론의 시대에서 대중이 음모론을 믿는 이유가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음모론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권력 유지를 위해 전 세계인을 감시한다는 이야기는 할리우드 영화의 단골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전직 CI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내 통화 감찰 기록 등을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에 공개하면서 이 시나리오는 사실로 밝혀졌어요. 굳이 미국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서도 뭐 그런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재보궐선거가 2011년에 있었는데, 당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장애 생겨 이제 투표소를 검색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어요. 사건 3일 뒤 팟캐스트 나꼼수단은 바뀐 투표소를 검색하지 못하도록 누군가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라는 의혹이 제기했어요. 처음엔 음모론에 불과했지만 조사를 통해 결국 음모론이 사실이었음을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 공현민이 200여 대의 좀비 PC를 동원해 중앙선관위원회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많은 언론이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음모론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언론은 그저 이런 의혹이 떠돌고 있다며 어뷰징 기사를 쓰고 정부의 해명을 의심 없이 받았을 뿐입니다. 이 현상을 두고 꼰대 선생처럼 인터넷에 괴담이 많아서 문제라고 다그치는 언론도 있습니다. 음모론을 믿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이 이렇게 같은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책임은 누가 졌나요? 국책사업한답시고 수십조를 땅에 버려도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A는 진실을 숨기고 B는 진실을 펼치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다루는 언론은 사건의 전모를 뭉뚱그려 A와 B의 공방으로 처리해버려요. 결국 진실은 사라지고 공방만 남습니다. 세월호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언론은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파헤쳐 대안을 모색하기보다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헌 일가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기 바빴습니다. 음모론의 자매품으로 찌라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찌라시를 궁금해하는 까닭은 기사에 나오지 않는 비공식적인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찌라시가 정말 무서운 건 거기에 사실과 거짓이 섞여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상세한 묘사가 담겨있기에 사람들은 찌라시를 사실이라 믿지만 거기엔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것이에요. 찌라시와 음모론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전상진 교수는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해석 장애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음모론은 공식적 설명과 동등한 지위를 누린다고 지적합니다. 찌라시가 만연해 무엇이 진실인지 모를 때 음모론이 힘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찌라시에 나오는 미확인 정보들은 내가 모르는 진짜 무언가가 있다는 음모론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뉴스를 비판적으로 읽으려면 뉴스 그 자체보다 뉴스가 나온 맥락과 시기를 살펴야 해요. 무엇보다도 의심해야 합니다. 음모론과 찌라시를 소비한 대중은 뉴스를 의심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뉴스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혹시 배우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의심합니다. 뉴스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뉴스를 의심하는 시선이 음모론과 찌라시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권력층의 여론 통제 수단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이에요. 영화 찌라시에는 권력층의 부패를 숨기려고 일부러 찌라시에 여배우의 사생활을 흘리는 청와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의도가 담긴 음모론과 찌라시는 그 어떤 뉴스보다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의 정파 저널리즘이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지적은 한계에 직면해요. 여기서 정파란 정치에서의 이해관계에 따라 따로따로 모인 무리를 일컫습니다. 한국의 언론 지형을 고려할 때 조선일보가 대표하는 보수 언론과 한겨레가 대표하는 진보 언론을 동급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신문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방송 역시 보수 세력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건국대학교 손석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교수에 따르면 지금의 보수 언론은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화됐고, 진보 언론은 상대적으로 권력을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진정한 보수, 진보로 구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진보 언론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돼요. 권력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당파성과 영향력을 유지하되 정파 언론이라는 인식을 갖고 언론의 신뢰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문제는 원칙 없음입니다. 의도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축소하고 왜곡하는 등 언론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채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정파 저널리즘이 언론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진 원인입니다. 이 문제는 언론사의 자정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뉴스 소비자가 언론이 무엇을 누락하거나 숨기고 왜곡했는지 밝혀낼 눈을 가질 때만 해결될 수 있어요. 포털 사이트에는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질비합니다. 연예인 한 명의 이름이 인기 검색에 오르면 이 연예인이 예전 했던 온갖 발언들을 다 끄집어내 기사로 만듭니다. 제목은 살짝 바꾼, 내용은 똑같은 기사들이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이런 행위를 어뷰징이라고 해요. Major, Minor 가리지 않고 수많은 매체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인기 검색어를 이용해 기사를 만들어요. 검색어로 유입되는 누리꾼을 자사 홈페이지로 끌어들이고 그 트래픽을 바탕으로 광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요. 어뷰징은 오늘날 기사와 기자, 나아가 언론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낚시 기사에는 진전된 정보 없이 짜집기만 가득합니다. 어뷰징 작업을 위한 아르바이트도 있어요. 조선.com 검색 아르바이트 매뉴얼은 어뷰징 기사를 만들어내는 원칙을 클릭을 유발하는 제목, 눈길을 끄는 사진, 간단 명료한 내용의 기사를 제목과 내용을 조금씩 자주 바꿔 많이 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리꾼 반응도 필수입니다. 다수의 어뷰징 기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런 누리꾼 반응은 그냥 기자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모 닷컴사에서 한 달간 일했던 A씨는 누리꾼 반응도 결국 그냥 검색에 자주 올라간 단어를 조합해 아무 말이나 지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사에는 기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가 상실되어 있어요. 어뷰징 기사는 취재 대신에 짜집기 수법을 써요. 화제 대상이 되는 인물이 과거 했던 온갖 발언들을 다 엮어서 기사로 만들어요. 이런 기사들은 데스킹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기사가 기사를 쓰면 차장, 그리고 국장을 거쳐 검토하는 데스킹이 필수입니다. 팩트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어뷰징 기사들은 데스킹을 거칠 시간도 필요도 없습니다. 트래픽을 늘려 광고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이기에 기사가 팩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면 그냥 기사를 슬쩍 삭제해버리면 끝입니다. 이 바닥의 유일한 준칙은 경쟁뿐이에요. 남들보다 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누리꾼들을 자사 홈페이지로 끌어들이면 됩니다. 어뷰징 기사 중에는 기자 이름, 즉 기사를 쓴 기자 또는 필자의 이름을 넣는 1인 바이라인이 없는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기자 이름 대신 땡땡.com 온라인 뉴스팀,
디지털 뉴스팀 등의 바이라인이 달려요. 기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고 표절 등의 시비가 일었을 경우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집니다. 어뷰징 기자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는 불필요합니다. 한 어뷰징 매체 기자는 어뷰징 알바는 착하고 체력이 좋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라는 의문을 품지 않고 시키는 것만 할 정도로 착해야 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루에 기사 수십 개를 써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체력이 좋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낚시 기사들의 존재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것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였습니다. 온 국민이 구조를 기다리는 4월 16일 몇몇 매체에서 어뷰징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들에겐 강력한 비판이 쏟아진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기자 개개인의 신상 정보가 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당 기자가 저자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충격을 많이 받아 반쯤 정신이 나가는 상태라며 제목은 본인이 단 게 아니라 조회수를 의식해 온라인 뉴스팀과 부정에 붙인 것이라고 말이죠. 이 기사는 나아가 온라인 뉴스팀이 잘못됐다고만 말할 수도 없다고 해요. 전체 언론사들의 온라인 담당이 그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본적인 윤리조차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물질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을 윤리적으로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뉴스 소비자 대다수가 포털 검색을 통해 유입되는 현실에서 광고로 생존하는 인터넷 매체들은 어뷰징을 안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기사의 취재와 편집을 지휘하는 지휘인 각 매체의 데스크는 이러한 현실에 너무 철저히 적응해버렸어요. 심지어 조중동 같은 주류 매체들의 온라인 뉴스팀도 검색어 장사를 합니다.